여기 이제 라이브를 또 시작할 건데 이번에 비트코인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을 또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한번 짚어드렸죠. 언제 짚어드렸냐? 단기 상방을 보고 있는데 관점 깨지면 올려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라이브 때 말씀드린 구간 부터 빠지면 상승 관점 폐기, 이 선물 시장 매파 쪽으로 기우는 중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드렸는데 역시 주요한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라이브를 잘 챙겨보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결국에는 한 차례 더 큰 하락을 해주면서 비트가 또 말썽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돈목사 방송에서 이 부분이 깨지면 하락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손절가 밑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숏도 같이 잡아놓는 거예요. 딱 깨질 때. 다음에 숏으로 남은 손실을 맨징을 하고 포지션 손절하면서 반대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시장을 대할 때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의 방향성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상태로 비트코인이 한 차례 낙폭을 키워줬다. 근데 또 보조지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나타난 상태죠.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비트코인 상승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일봉에서 과매도권은 사실 흔치 않아요. 보조지표가 과매도권을 향하는 건 흔치가 않다. 과매도권에 들어왔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말 소폭이라도 반등은 나왔던 구간이 바로 일봉의 과매도 구간이다. 가격적으로 몇 프로 정도 반등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때는 40%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이때는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과매도권에 들어섰을 때요. 자, 이때도 3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이때도 20% 상승을 해줬고, 자, 이때는 40%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비트는 또 일본 과매도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보는 건 타당하다. 왜냐면 일본 과매도권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죠? 몇 차례였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총 반등이 꼭 나와줬다. 이 RSI만 보더라도 지금도 역시나 과매도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패턴적으로 비트의 상황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하나 긋고요. 그 다음 새로 형성한 저점에서 다시 지금 형성한 저점까지의 추세를 하나 그어보면 현재 쐐기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쐐기형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자 반등을 딱 줬을 때 이 매물대 구간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일단 쐐기형으로 흘러가다가 한번 반등을 줘요. 그 다음에 이 매물대에 걸려요. 걸린 다음에 쌍바닥 찍어주고 큰 반등 하나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일봉상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없었던 비트 역사상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 RSI의 과매도권에 도달을 했고 현재 지금 하락세기형 형태로 비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딱 준다, 이 하방에서 반등을 준다면 이 매물대 구간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요. 내려온 다음에 이 전저점 쌍바닥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상승을 좀 도모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반등을 보는 이유도 저점이 내려가는 큰 하락이 나와줬지만 반대로 이 보조지표는 또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가 발생을 해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은 이런 느낌으로 나와줄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점 테스트는 한 번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점은 약 18.8 정도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중요해요. 요 부분 이렇게 우측으로 힘이 이어지는 요 구간이 중요하니까 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대략 이런 모양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쐐기형 그 다음 쐐기형에서 바닥 상승을 해주지만 여기 매물대 못 이기고 떨어진 다음에 쌍바닥 그 다음 상승장인가 요런 상승이 또 나와줬다가 다시 바닥 찍어주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무진장 올라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하셨는데,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반대로 떨어질 타이밍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코인이나. 그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문제가 크겠죠. 내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얘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 내가 타면은 뭔가 2배 더 갈 것 같고, 내가 타면은 3배 더 갈 것 같고, 이런 심리가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에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달러도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달러를 산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달러에 달려들기가 어렵다. 달러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린 정보들을 토대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리먼 브라더스 상태 이후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최고치다. 3.47%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단기 금리체가 장기를 역전한 지가 좀 됐고요. 그런 현상을 또 베어 플래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어 플래팅이라는 현상은 거의 경기 침체 때만 우리가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가 장기를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3개월물 금리가 3년물이었나 10년물이었나 아무튼 그거를 추월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었죠. 엄청난 베어 플래트닝 현상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같은 장을 사실 누군가는 하락장 ING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혹자는 기회의 장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기회의 장. 저는 이 뒤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작도대로 차트가 좀 흘러가줘서 바닥을 한 번 더 찍어주게 된다면 너무 땡큐일 것 같고요. 사실 남들이 포기할 때 달려들어야 되는 게 투자 시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죠. 아무래도 이 투자 시장은 당연하게도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심리적인 부분들에 지배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전달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정보예요. 이게 이 코인뷰라는 채널에서 올려준 정보인데, 이 펀딩 비율이 14개월 최저치다. 근데 이게 단기 거래자가 장기 거래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펀딩비라는 건 뭐냐면요, 펀딩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수, 음수가 있습니다. 펀딩비는 양수, 음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쳐서 볼게요. 롱 비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펀딩비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숏 비율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펀딩비는 음수가 됩니다. 선물 거래소는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어요. 청산금으로 벌거나 펀딩비로 벌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또 벌겠죠. 자, 이 펀딩비를 우리가 왜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펀딩비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펀딩비가 음수면 숏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양수면 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차트랑 펀딩비를 함께 봅시다. 펀딩비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수일 때,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너무 많을 때랑 이 가격을 봅시다. 고점을 딱 찍고 롱 포지션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죠?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점점 숏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사람들이 익절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꺾임과 동시에 이 롱 펀딩비가 점점 줄어들어요. 즉 이 말은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격이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펀딩비가 음수로 돌아섰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익절을 다 하고 반대로 롱 포지션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펀딩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이 가격대 때 줄어들고 있어요. 가격은 올라가요.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죠.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펀딩비가 줄어드는 다이버전스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쭉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저점에서도 숏 포지션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왔고, 이런 맥락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또 펀딩비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음수로.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너무 또 과도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펀딩 비율이 이처럼 마이너스였던 적은 2021년 7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대규모 숏 스퀴즈 직전이었습니다. 숏 스퀴즈 현상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딩비가 음순위가 올라가겠지라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뭐랄까 시각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두고, 돈복사 채널에서 지금 쐐기형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펀딩비까지 더해요. 그러니까 내 근거를 하나씩 더하는 거죠. 펀딩비를 더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을 보니까 보조지표가 과매도권인 적이 많이 없었네. 근데 그 과매도권 때마다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었구나, 이렇게 체크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락 쐐기형은 이렇게 튕기다가 상승을 해주는 패턴인데 까지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근거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내가 포지션을 진입할 만한 어떤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차트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분석이 섞인 거라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과거가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판단 하에 하나씩 그 전의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나만의 어떤 진입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차트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튼간에 과거의 이런 백데이터를 본다면 펀딩 비율이 음수일 때마다 이 숏 청산빔이 나왔었구나, 그러니까 상승을 했었구나 정도 하나,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을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구나 두 번째 근거죠.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과매도권인데 이 과매도권일 때마다 비트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었구나, 요게 또 세 번째죠. 그 다음에 하락세 기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하락세 기형은 점점 하락세가 약해지다가 나중에 쌍바닥으로 추세 전환하는 봉이 나와주고 상승을 하는 패턴인데 까지 네 번째 근거가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퀴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숏을 탔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 숏을 탔어요. 내려가야 좋은 거잖아요. 내려가야 좋은 건데 내 예상과 반대로 가격이 막 올라가요. 반대로 흐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가격이 반대로 가는 걸 해칭 대비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급히 메꾸려고 막 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숏을 커버링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숏 커버링. 숏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 펀딩비가 음수잖아요. 음수면은 숏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시장에. 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반대 포지션을 빡 취하게 되면은 가격이 그 많은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거랑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 많은 참여자들이 또 반대 커버링을 쭉쭉쭉 들어감에 따라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걸 숏 스퀴징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이 스퀴징이라는 건 가격이 상방으로 쫙쫙 쥐어 짜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차트 분석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고점 분배 구간을 지나서 로우, 그러니까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저점을 딱 찍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이 로우와 하이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은 안 됐다. 한 22K 정도 못 미치고 밑으로 떨어져 줬죠. 아마 잭슨홀 미팅도 있었겠죠.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해줬고 이걸 추세선으로 그어봤을 때 쐐기형 형태가 나타나더라. 쐐기형은 상승 전환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세 정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고, 반등세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저항을 받아줄 구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려오는 추세, 그리고 여기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상 방향성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잭슨홀 회의가 매파적이었어요. 매파적. 그리고 유럽 에너지 가격 최고치 달성, 중국의 가뭄 현상까지 벌어져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줄면서 전력난이 초래돼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해당 이슈들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에너지 가격, 전기 가격 계속 급등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이나 뭐 아니면 집에서,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2 국가인 이 중국이 계속 뭐랄까 경제적으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전 세계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스탠스를 대부분 그렇게 취했어요. 금리부터 올리겠다. 인플레가 굉장히 심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인플레를 잡아야 기업들의 매출 구조가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거기서 경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잡는다? 사실상 워딩이 맞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플레 상황에는 경기 성장이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물가가 그렇게 오른 상황에선 소비도 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기초적인 생산 비용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시장에 충격이 좀 가더라도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건 저는 찬성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잭슨홀 미팅 전에도 시장이 하락을 해주고 있었어서 저는 선반영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게 눌릴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지금 아무튼
하락이 멈춰 있는 구간 19.5에서 16.7 정도 바닥 따지기가 나와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반 등세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사실 좀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 바닥권에서. 조금은 애매합니다. 지금 이렇게 19.7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데 양봉 거래량 보시면 너무 약하죠. 사실 너무 약해요. 좀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 내려오면서 음봉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일봉으로 세 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줄고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줄고 있어서 반등세를 얘기 드린 겁니다. 거래량이 투매가 줄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압도를 해서 오늘 양봉이 뜬 거죠. 매도를 드디어 한 번 딱 이겼는데 약해요. 아직 힘이 너무 약해서 이거를 잡아먹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다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네 가지예요. 거기다가 이것까지 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와줄 수 있겠는데, 쐐기형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시장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상승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부정하기 힘들다. 상승장은 이제 없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상승장이 이제 없어요. 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사실 매력적인 가격대거든요. 굉장히 구매하기 좋아요. 근데 이런 걸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그림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정도, 주요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도 이번에 꽤 높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흘러가는 거 봐서는 뭐 유럽이 인플레가 되게 심화되고 있는 양국이라서 일단은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원유 재고도 봐야죠. 사우디가 오펙이죠. 오펙 플러스에서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줄인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보시면 좋아요. 이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미국 비농업 부문 생산성 발표, 9월 2일날 발표될 요거 있죠. PPI. 이거는 꽤 높게 나올 겁니다. 진짜 꽤 높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 발표, 제일 중요하죠. 실업률 발표.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팍 올라갈 때가 거의 증시의 바닥입니다. 실업률이 위로 쭉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증시가 쫙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빠졌는데 바닥이 아닌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9월 1일날 실업률 발표를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봅시다. 메모장에 적으면서 간단한 키워드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유럽, 중국 인플레의 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중요한 건 전 세계적인 에너지가 좀 잡히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 종결 구도로 가는 게 좋다. 러시아가 아직 천연가스를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는 단기 반등의 이유가 한 5가지 정도가 된다. 그렇지만 상승장 기대는 하지 마시라 정도로 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펀딩비가 음수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펀딩비가 음수일 때는 강한 반등세가 나와 줬었다. 정리. 전체적인 거시경제 나아진 거 없음.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근데 차트적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다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